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본래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더 꿈은 화가였어, 화가. 이게 비밀인데 화가야, 화가. 근데 화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 일러스트, 난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일러스트라는 건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어떤 매체에 그림을 팔아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러스트의 본질이잖아요. 그냥 회화와 다른 건 본질적으로는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신 회화는 좀 비싸고 여기 좀 싸지. 그렇죠?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안 웃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근데 시각 디자인 전공이니까 뭐 타이포그래피도 하고 편집 디자인도 하고 뭐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영상 디자인도 있고 뭐 우리 다 아는 여기 파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부를 이제 거의 대부분 저도 하다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한 3학년 뭐 이럴 때부터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일에만 좀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를 해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그림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원고를 그려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려서 회사에 보내. 그 뭐 출판사나 아니면 이제 잡지사나 이런데. 그럼 거기서도 이메일로 와. 요건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가님 뭐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그럼 또 그거 수정해서 보내. 그러면 이거 좋으니까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메일과 전화야.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에 사람이 제일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걸 많이 못하고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가 막 붐이 일어났을 때 키노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잡지야. 지금은 이미 폐간되고 없어진 잡지. 근데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이 키노라는 잡지가 처음 창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니까 그 잡지사를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 그게 신사동 쪽에 있었는데, 강남에. 거기 회사를 그냥 찾아갔어. 제 일러스트 포트폴리오를 들고. 제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저 영화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이 책의 일러스트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일주일 기다리래요. 검토해봐야 된다고. 근데 제 포트폴리오를 드리고 왔어요, 저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 좋습니다. 당신은 이 키노라는 잡지의 전속 일러스트레이터로 고용하겠습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그림 한두 장만 그리면 돼요. 왜? 월간지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잡지를 창간 후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창간 후부터 근데 전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집에 가면 있어요. 그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무슨 영화 잡지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나 해야 되는데 책이 철학, 인문학 이런 게 다 내용인 거예요. 이 영화 잡지가, 미쳤나 이 잡지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맨날 공짜로 이제 무조건 오니까 저는 일러스트 원고를 주면 거기서 잡지를 보내주니까 바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어. 근데 처음엔 너무 모르던 이야기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이거 영화가 엄청 매력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하나의 기회는 제 후배가 군대 갔다 온 후배가 복학을 해가지고 자기 단편 영화를 하는데 뭔가 그 미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되게 친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형이 나 단편 영화 찍는데 미술 감독 같은 거 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침 잘 됐네.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했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 막 육체 노동이니까. 뭐 만들고 그리고 이게 다 일이잖아요. 영화 미술에. 근데 나중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진짜 엄청 고생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나중에 편집이 끝나고 다 믹싱이 끝나고 등등 다 해서 나중에 상영회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상영회를 하니까. 시사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만든 게 영상화돼서 움직이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다 있네? 예. 이게 엄청난 일이죠. 저한테는 엄청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 영화랑 같이 해야 되겠다. 영화 미술과 일러스트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차츰차츰 본격적으로 영화일을 막 하면서 이제 그 영화일도 본격적으로 여기 써 있죠. 예. 1995년도에 단편 영화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1999년도 유령이라는 잠수함 영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봐도 약간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예요. 그 당시로 치면. 그래서 그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미술감독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에 종이꽃이라는 영화까지 미술감독을 하고 17편 정도의 장편 영화의 미술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제일 영화 미술감독이 그래서 재밌고 막 매력적이고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은 뭐냐면 여기 써 있듯이 내 그림에 시간과 소리가 담긴 거예요. 이거에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 일러스트 맨날 앉아가지고 평면 그리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 그림이 안 움직이잖아요. 입체도 아닐 뿐더러 그림이 움직이지 않아. 한 컷이니까 그냥. 물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예술이 담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답답했어 저는.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맞아야 돼 영상은. 확실히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그걸 보니까 시간과 소리가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거. 움직여. 그때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애니메이션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어. 그런데 애니메이션보다는 현장에서 왜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보기엔 좋잖아? 그게 혼자 골방에서 수억 장을 그려야 돼. 혼자 앉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고통스러워. 혼자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성격적으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술 먹고 같이 수다 떨고 이런 게 난 재밌단 말이지. 성격적으로. 그래서 영화를 하는 게 낫겠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내가 나중에 늙어서 꼭 애니메이션을 한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죽기 전에 위대한 애니메이션을 한 편 만든다. 이건 정해져 있어 이미. 그러면 젊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영화, 미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을 쭉 해왔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까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좀 거쳤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제 지식이나 뭔가 공부를 하는 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맨 왼쪽에 있는 저걸로 출발함. 호기심. 그러니까 영화하는 사람들은 약간 아이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아이 같잖아. 막 고집 피고 이러잖아. 그게 왜 그래? 아이들은 뭐냐면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 호기심이 넘치는 거야. 그게 바로 지적 탐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호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술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저 끝에 질문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의 다양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왜? 우리가 그냥 금세 생각만 해봐. 뭐가 있어?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극영화, 단편영화, 무슨 거기서도 막 형식적으로 독립영화, 너무 많아. 장편영화, 중편영화, 블록버스터, 너무 다양해. 그런데 그것처럼 영화 미술 감독도 다 다양해요. 다 하는 일이 똑같지 않아. 딱 무슨 매뉴얼이 정확히 있지 않아요. 왜? 크리에이터잖아. 영화 미술 감독도. 그렇죠? 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양성이 너무 중요해. 네. 그래서 상업영화만 너무 판을 치면 사람들이 다 우려를 하는 거야. 저 언젠가 다 똑같은 영화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영화나 되게 좀 그것들로부터 제도권 밖에 있는 어떤 이런 영화까지 훨씬 더 다양성을 존중받는 영화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가 쑥쑥 크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잊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어떤 매뉴얼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할 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미술 감독님은 다르게 해. 예, 다 달라,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서 듣도록 하시고, 일단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화 미술을 알려면, 프로덕션 디자인을 알려면 영화를 알아야 돼. 영화가 어떤 건지, 영화의 태생, 영화의 본질,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영화는 과학의 산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예술은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 자연 생성됐어. 회화도 동굴벽화 그리다가 생긴 거야. 예, 연극도 맨날 사람들 모여가지고 놀다가 연극이 생긴 거야, 그냥.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예술은 뭐냐면 자연 발생을 했다. 근데 얘만 특이하게 과학적 산물이야, 영화는. 카메라가 발견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틀은 그날을 기념한 게 바로 영화의 탄생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더 관심 있으면 영화 역사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화 미술, 영화 이건 뭐야?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 미술 일하고 뭐 우리 작업하는 게 이 불 다 꺼버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영화야말로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적 산물이야. 뉴턴이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화는 기록적이면서도 창조적이야. 즉 그것은 뭐냐면 다큐멘터리 영화는 인위적으로 무엇을 만들면 안 되는 측면이 강한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영화의 기록성과 창조성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게 바로 예술성과 산업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업영화도 있고 독립예술영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뭔가 더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 항상 영화를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영화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영화 제작 단계가 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보통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아주 작은 10만 원짜리 제작비의 단편 영화부터 200억, 300억 뭐 헐리우드에서는 몇 천억을 쓰죠. 거기까지 사실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영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스킵을 할 뿐이야. 10만 원짜리는 뭘 중간에 안 할 뿐이야. 스킵이야. 점프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기본적인 상업영화나 보통 영화들의 모든 그 과정은 이 단계를 다 거쳐요. 그죠? 예. 근데 하다못해 여기 쉽게 프린트라는 게 있어. 프린트. 이건 뭐야?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요즘엔 이런 게 날라갔어. 없어졌어. 예. 이건 점프가 아니라 스킵이죠. 그지? 예.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여기 중에서 프로덕션 디자인, 영화 미술이라고 하는 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프로덕션 디자인, 여기 밑줄 쳐 있잖아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미술 감독이 가장 일을 집중적으로 많이 할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미술 감독은 프리 프로덕션부터 프로덕션까지 집중적인 일을 하는데 더욱 집중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은 프리 프로덕션에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표는 제가 그린 거니까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정가운데 있죠, 지금. 그죠? 예. 이거 감독이 그렸으면 자기를 정가운데 넣어놨을 거라고. 근데 나는 뭐야? 내가 미술 감독이니까 미술 감독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술 감독을 정가운데 넣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보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겠죠? 저 화살표는 뭐야?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대상. 첫째, 감독, 조감독, 프로듀서,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아트 디렉터, 의상 감독님, 분장 감독님. 이 사람들하고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죠. 예. 그러면서 또 다른 나머지 여기에 있는 모든 스텝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왜? 영화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맨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이 잘 맞아야 돼. 나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러면 영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순수 회화 작가를 혼자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작가를 하는 게 좋아. 컴퓨터와 나 둘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내 성격이 그게 맞으면. 근데 영화의 스텝이나 감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냥 그게 일인 거야. 그걸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영화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화 미술과 프로덕션 디자인은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달라요. 그런데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보자면 이런 거야. 영화에서 발전 단계를 보면 처음에 연극이라고 하는 거에서 영화가 발전됐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화와 가장 유사한 매체는 연극이야. 그렇죠? 거기 무대도 있어야 되고 배우도 있어야 되고 단지 카메라만 없을 뿐이야. 근데 요즘엔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연극하는 걸 찍어 카메라로. 그래서 온라인에서 막 연극도 보여줘. 그러니까 세상은 막 눈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세상은.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되게 중요한 개념부터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는 어떤 무대나 평면적인 느낌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공간과 입체를 다루다가 그것이 아트 디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계속 커져. 영화 미술이라는 게. 시작은 연극에서 되게 평면적으로 시작했다.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바로 바야흐로 언젠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미술이 모두 다 부르게 되죠. 자, 그럼 프로덕션하고 디자인은 단어에서 바로 나오잖아. 프로덕션은 뭐야? 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 디자인은 계획한다라는, 이쁘게 그리는 게 디자인이 아니에요. 디자인의 본질은 뭐야? 계획하는 사람이야.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그림으로 잘 계획하니까 디자이너가 마치 그림을 그리고 미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제작과 계획이 만나니까 예술과 산업이 만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한 시각화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실행하거나 미술의 예산을 책정하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 미술 스텝을 구성하고 편성하는 이런 게 미술 감독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그 미술 감독들, 미술 팀들이 다 영화의 뭔가를 다 만들었어. 피사체를 만들었어. 그게 본질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미장센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름다운 미장센을 만들려고. 그게 목표야, 목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영화적으로 어떻게 효용성 있게 잘 표현되게 하느냐는 미장센에 관련된 일이에요. 미장센은 물론 촬영, 조명, 미술, 하다못해 배우의 연기까지 다 미장센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왼쪽의 개념과 미장센이라고 하는 오른쪽의 개념이 같이 합쳐지는 거야. 우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장센의 역사 잠깐 보면 그런 거지. 회화에서 시작했다 연극적으로 또는 사진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영화가 된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최초에는 되게 모방적이고 그냥 기록하고 재현하는 데 불과했던 것이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가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영화들도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화 미술은 그럼 어떻게 시작됐지? 이렇게 시작된 거야. 태초의 영화의 르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은 카메라를 제일 태초에 발견한 건 에디슨이야. 근데 왜 루미에르 형제가 역사에 당당히 올라가 있을까? 그 사람들도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에디슨은 혼자 보는 카메라를 만든 거야. 혼자 보는 영상기. 근데 루미에르 형제는 그거를 요만한 극장에서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관객이 최초로 생긴 거야. 불특정 다수의 관객이 처음 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인 거야.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바로 뭐냐? 저기 써있는 휴고라는 영화. 저 영화를 저는 첫 번째 영화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틀기 시작하면. 그거 아직 안 보여주셨죠? 휴고. 예. 휴고라는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라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위대하신 감독. 왜 봉준호 감독이 작품상 받으면서 스콜세지 내가 당신 보고 영화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 감독. 그 할아버지가 마틴 스콜세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위대한 영화사의 태초의 위대한 감독에게 바치는 오마주의 영화가 바로 저 휴고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사의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영화에 고스란히 다 담아놨어요. 다큐멘터리처럼.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도 알겠지만 최초의 영화 미술은 이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감독님이 이 사람 본래 마술사였는데 자기가 이 왼쪽의 영화를 본 거야. 어느 날 우연히. 그래서 기절하는 줄 알은 거지. 네. 그거는 나중에 영화 보면서 같이 놀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 마술사보다 영화 감독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전 재산을 팔아서 영화 스튜디오를 짓고 영화를 찍기 시작해. 자기가 여태까지 마술로 벌어들인 돈을 다 카메라 기재 사고 스튜디오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해. 그래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저 오른쪽의 영화가 나오고 저 영화는 그 사람이 감독하면서 미술 감독, 촬영 감독 모든 거 거의 자기 스태프들을 데리고 태초의 미술은 저 영화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 영화를 나중에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화의 미술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영화가 바로 저 위쪽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미장센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사에 있는 영화예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화 미술이 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 이거는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하면서 영화가 자꾸 엎어져. 중간에 제작하다가. 왜 그러지? 제작자가 다 불러 모아. 왜 그러니? 그랬더니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준비 잘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때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에 수석 미술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빙해서 이걸 만들게 하자. 모든 준비를 이 사람에게 시키자.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윌리엄 카메론 맨지스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여기 그림에도 나오잖아. 한 컷 한 컷 기본이 되는 그림들을 그림으로 그려버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미술 스태프들을 다 브리핑을 해줘. 너는 세트 이렇게 만들고 너는 뭘 준비하고 너는 뭘 준비하고 다 해줘. 진두지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찍으니까 영화가 금세 완성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인데 또 불구하고 금세 영화가 완성됐어. 그리고 개봉을 했지. 그랬더니 빵 터진 거지. 빵 터진 거야. 최고의 헐리우드의 개봉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흥행에 성공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있지? 가장 흥행이 많이 된 영화가 뭐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래 명량 이런 거 있지. 명량처럼 빵 터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제작자나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렇게 흥행에 성공을 했지? 역사를 갈아엎은 거예요. 흥행 스코어에서.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처음 보는 스텝이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프로덕션 디자이너였던 윌리엄 카메론 맨지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한 거야. 그럼 진두지휘를 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을 받으면서 그 아트 디렉터 3명하고 그 사람까지 상을 받게 됐어. 근데 그때까지 쓰지 않았던 뭐가 용어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왜? 미술 감독, 아트 디렉터 위에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너는 그러면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이 처음 생겼고 그 이후에 모든 헐리우드 영화들은 그 영화를 벤치마킹 하겠죠. 너도 나도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야. 너가 프로덕션 디자이너에. 왜? 거기서 수석 아트 디렉터들 중에서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 때 그걸 한 거야.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왜? 여기를 똑같이 베끼려고. 그러면서 지금의 모든 헐리우드 영화에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영상 매체, 드라마 이런데 그런 미술 감독으로서 역할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트 디렉션과 영화 산업화.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저기 왜 안상수가 있지? 네, 날개님이 저기 있어요. 헐. 네, 기가 막히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아트 디렉션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를 할 때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트 디렉터가 누구냐? 날개님이신 거예요.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네. 대한민국 영화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 아트 디렉션 시스템이 그대 안의 블루라는 영화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영화도 빵 터졌어. 왜? 그 당시에 안성기 선배님과 강수현 선배님은 지금의 정우성보다 더 잘 나갈 때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누가 제일 잘 나가지? 여배우 중에? 전지현? 전지현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강수현 선배님이 둘이서 연기도 하셨기 때문에 영화가 잘 됐고 이 영화가 빵 터지는 거지. 그래서 그 해에 또 모든 상들을 다 미술상부터 해가지고 싹 넣은 거야. 그러니까 또 영화들이 사람들이 저 영화 왜 저렇게 됐지? 그랬더니 거기 아트 디렉터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안상수 선생님.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영화들에 아트 디렉터가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1990년도 들어서 보다 더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투자 금액이 커졌어. 그 버젯이 커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영화 찍을 땐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 100만 원, 예산이 100만 원인데 무슨 프로덕션 디자인, 그냥 조감독이 해도 되고, 우리 엄마가 와서 해도 계산하겠다. 100만 원 어떻게 쓸 건지. 그렇잖아. 근데 산업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 몇십억, 몇백억씩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년도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대한민국의 영화의 화랑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엄청난 스태프들이 그때부터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영화가 급팽창을 하겠죠. 산업화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좋은 스태프들이 영화를 처음으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감독으로 데뷔하고 미술 감독으로 데뷔하고 막 새로 유학 갔다 온 뭐 촬영 감독이 데뷔하고 막 그래. 다 이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영화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버렸지. 지금 현재 장난 아니지. 미술 감독도 세계적으로 막 뻗쳐나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막 상 받아. 여기저기 해외 영화제에서 막 받아 상을. 미술상을. 이런 현재에 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 미술을 준비할 때는 그 세 가지, 물론 영화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돼. 독립영화, 단편영화부터 거대 블록버스터까지. 이 세 가지가 만족되고 좋을수록 좋은 영화가 나올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인력 시스템이야. 좋은 인력을 편성해야 돼. 자, 그 좋은 인력은 좋은 예산, 많은 예산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거를 금세 밑에서 보면 예산 시스템이라고 하지. 왜? 상업 영화니까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 싫어? 좋겠죠. 좋겠죠, 아무래도. 왜? 그럼 더 훌륭한 스텝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촬영하기 어려운 것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시간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왜? 이거는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100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 카드 빌려가지고 몰래 엄마 카드 훔쳤어. 그래서 내가 엄마 카드 몰래 긁어가지고 100만 원짜리 영화, 단편 영화를 찍다 쳐. 엄마가 근데 그걸 알게 됐어. 야, 이놈아, 너 엄마 카드에서 100만 원 썼지? 이렇게 돼. 그러면, 그래, 그럼 100만 원 뭐 썼으니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엄마마저도 그러지 않아. 왜? 엄마는 1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너 그거 어디다 썼어? 어떻게 썼어? 어떻게 쓸 거야? 이거를 꼬치꼬치 캐물어. 이게 영화의 본질인 거야. 그러니까 거대 투자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좋은 스텝을 구성하고 좋은 예산 관리를 해서
나중에 좋은 작품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돼. 보고. 나중에 엄마 나 이거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편 영화에 상 받았다. 그리고 엄마한테 보고하듯이. 상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못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100만 원을 엄마 카드에서 훔쳐나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보고해야지. 그래야 자식된 도리지. 근데 하물며 엄마도 그러는데 대기업에서 투자를 몇백억씩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이 크니까 그걸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속성이야. 이 상업 영화의 속성.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막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할 거예요. 자, 모든 영화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난다? 시나리오에 시작돼서 시나리오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영화의 모든 아까 제가 막 표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무슨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영화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만큼 시나리오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죠?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송강호 배우가 하고 싶어 해. 나 돈 조금 줘 주니까 나 할래. 왜? 시나리오가 좋으니까. 시나리오가 좋으면 어떤 투자사에서 나 하고 싶어. 야, 내가 돈 막 대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죠? 다 그거야. 시나리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 스태프들도 시나리오 읽었는데 너무 좋아. 나 돈 안 줘도 좋으니까 하고 싶어요. 이런 태세가 생긴다는 거야. 왜? 시나리오는 영화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시나리오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 특히 촬영, 조명, 모든 스태프들, 특히 또 미술 감독도 뭐 해야 돼? 이 시나리오나 텍스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죠? 그 글씨로 돼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을 잘 못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리고 어떻게 뭘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꾸며? 못하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열심히 책도 읽고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정확하게 서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시나리오를 잘 봐. 이게 핵심이야. 그림은 미술대학에서 보고 자기가 또 재능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 기본은 익힐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문학적인 꼭 시나리오는 문학이라고 절대 얘기하진 않지만 최소한 문학적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야 나의 스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왜? 시나리오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 그러려면 시나리오도 서버릇해야 돼. 책도 무진장 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알아야 돼. 요즘에 뉴스도 열심히 봐야 돼. 이런 거야. 세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나 텍스트를 잘 분석하는 게 첫째 중요해. 그리고 이것은 영화의 시작과 끝일 만큼 중요하다.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분석하는데 뭐 요런 5가지 정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영화가. 두 번째,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세 번째, 그 안에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 5가지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해요. 이런 거는 자세히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업영화만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장르적인 특성을 좀 파악해야 돼. 우리가 뭐 미스테리, 스릴러, SF, 판타지, 재난영화 되게 다양해 영화가. 근데 상업영화는 약간 장르 영화를 추종해. 왜? 그냥 내 맘대로 막 서사적인 그런 거를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뭔가 장르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돼. 무슨 장르 좋아하세요? 느와르 좋아해요. 그렇지. 이렇게 자기 특징이 있단 말이야. 나는 SF 영화 좋아한다. 이런 게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 사람들의 개성과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특징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옛날 헐리우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런 장르적인 상업영화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추정하기 위해서도 장르적 특성을 파악하고 뭔가 좀 생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장르적으로 특징들 있죠. 여기 쭉 있잖아 6개. 근데 요즘에는 혼합되는 장르도 엄청 많아 이제는. 그게 더 미세하게 분포되다가 다시 또 합쳐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 막. 장르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모든 일은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분석이 됐다면 뭘 해야 돼? 자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어마무시한 우리 디자인할 때도 뭐부터 해? 자, 과제 이거에 대해서 해와라. 그럼 뭐부터 해? 레퍼런스를 찾고 자료 조사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메모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고 이게 준비가 잘 될수록 뭐야? 나중에 아웃풋은 당연히 잘 나오지. 이게 초석이야. 시나리오는 내가 쓰지 않지만 시나리오를 분석된 걸 가지고 자료 조사부터 내가 하는 거야 이제는. 이게 나의 일로 왔어 이제는. 자, 내가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면 할수록 뭐야? 나중에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들 그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뭘 해? 인터넷도 뒤지고 서적도 뒤지고 사진도 찾고 쫙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살아있는 리서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터뷰, 자문, 고증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왜? 이 앞에 있는 건 다 뭐야? 옆집에 있는 철수도 하지. 연출부에 있는 막내도 하고 촬영팀에 있는 막내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리서치가 있어. 살아있는 리서치가 있어. 그게 뭐야? 인터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영화에 의사가 주인공이야. 근데 우리 삼촌의 친구가 의사야. 찾아가는 거야. 그 전문의야.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전문의야. 이 영화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그 삼촌의 친구를 찾아가는 거야 그냥. 왜? 모든 거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정보나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거를 내가 받을 수 있거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 나 빼고는 몰라. 그렇잖아. 이거 연출부에서 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어 이거? 물론 연출부의 어떤 친구의 삼촌이 의사야. 그럼 걔도 그걸로 갔을 걸 아마? 틀림없어. 치과 의사야. 그만큼 살아있는 리서치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 R&D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갑자기 세상의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회나 뭐 이런 집단들은 R&D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맨날 뉴스에 나와. 이 R&D가 뭐야? 디벨롭이었던 것 같은데. 비슷해요. 리서치 앤 디자인이야. 이게 R&D야. 리서치하고 디자인하는 거야. 디자인이 아까 그랬잖아요.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리서치와 계획하는 게 모든 회사와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인간들에게는 최초의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D 맨날 떠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할 때도 뭐야? 엄청 중요한 거지 이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술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기서 막 넘겨가면서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영화를 할 때 그 영화가 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 다른 상상을 해. 그런데 영화는 최종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 자, 그러면 그걸 시각적으로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컨셉 아트나 컨셉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이라는 거를 해요. 그런데 이 영화, 모든 영화가 다 그렇게 하냐? 못하지. 이 영화는 왜 했어? 블록버스터니까. 왜? 시간도 좀 있고,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력도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별로 없어서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밤새고. 왜? 빨리 보여줘야 돼. 뭘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이걸 그려서 빨리 스태프들하고 공유해야 돼. 촬영 감독님, 감독님, 조명 감독님, 조감독 같이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많이 봤잖아. 이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 돼. 해운대에 쓰나미가 온다는데 도대체 그걸 그림으로
빨리 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다 다른 상상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영화는 저 끝에 가면 기표가 하나 있잖아, 정확하게. 깃발이 서 있잖아. 그곳을 가야 돼. 자, 그걸 빨리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아. 그것을 향해서 같이 간다고. 그게 바로 컨셉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컨셉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요즘에는 컨셉 일러스트레이션, 컨셉 아트를 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 유튜브 들어가서 컨셉 아트 이렇게 치잖아요? 쏟아져 나와. 요즘의 일러스트레이터 친구들 중에는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게임 쪽에. 게임 디자인 하는 애들. 컨셉 일러스트 하는, 컨셉 아트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70년대에 시작됐어. 무슨 영화로? 스타워즈로. 그게 컨셉 아트의 거의 출발점에 있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는 그냥 블록버스터를 매일 만드니까 그냥 그게 일상 다반사가 돼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초로 이 컨셉 아트를 시작한 영화가 있어.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준비하면서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랑 같이 생각을 해본 거야. 아, 이 괴물을 어떻게 디자인하지?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도 그렸겠지. 류성희 미술 감독님도 열심히 그렸겠지. 근데 뭔가 전문가 없니? 이랬겠지. 그때 게임 쪽이 되게 많대. 그런 거 그리는 애들이. 야, 그럼 빨리 섭외해봐. 불러. 봉준호 감독님이 그때 좀 예산이 있으셨겠죠. 봉준호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시켰던 거지. 야, 너 괴물을 디자인을 한번 해봐. 몇백 장을 그렸대, 몇백 장. 그래서 나중에 괴물이 탄생됐잖아.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컨셉 아트의 시작점에 있다고 봐요. 영화 쪽에서는. 게임은 이미 그 전부터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었지. 근데 영화는 본격적으로 그때쯤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캐릭터 디자인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어요. 막 급하니까 내가 그냥 막 포토샵을 합성했어. 야, 해운대 봐, 여기 지금 100만 명 모였는데 파도 높이 이 정도 되고, 야, 부감샷으로 보면 이럴 것 같아. 야, 물이 다 잠겼네? 사람들 다 죽어 나가고 막 난리야. 이건 그냥 그림으로 빨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 뭐야? 소통이 빨라. 이 모든 작업의 본질은 뭐야?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본질이라. 컨셉 아트에. 그리고 그 안엔 끊임없이 크리에이티브한 그림이 돼야겠죠. 그러겠지. 그게 뭐 어디서 맨날 보던 거야.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크리에이티브의 목적성을 가진 소통의 도구로서 컨셉 일러스트레이션과 컨셉 아트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해. 그게 좀 가슴이 아프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잘 못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이거 그림은 꼭 보여줄 수밖에 없고 해운대라는 영화 보면 이런 샷이 명확하게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난 영화의 특징은 이런 샷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잘은 제가 그렸기 때문에 못 그렸지만 이걸 가지고 빨리 소통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CG팀하고 합성하고 뭔가 CG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CG팀도 빨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촬영 감독님도 알고, 뭐 누구도 알고 이래야 되니까. 아,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일단 빨리 잡는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장르적으로 그냥 멜로드라마를 컨셉 아트나 이런 걸 하겠어요? 별로 안 해. 왜? 일반적인 건.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장르 영화들을 많이 한다고. SF. 이 영화 SF예요. 그러니까 SF, 판타지, 특히 판타지 영화는 컨셉 아트가 매우 중요해.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서는 컨셉 아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SF지,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려본 거예요. 막 합성해가지고. 제가 포토샵으로 막 그려본 거야. 빨리.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뭐야? 구석기, 신석기 시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사방 이거 가지고, 요거는 저희 실제로 컨셉 아티스트인, 그 친구가 그린 거예요. 요렇게 그려줘. 그리고 너의 크리에이티브도 내가, 쓸게. 같이 둘이 막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의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어떤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그거랑 좀 유사하게 좀 우리에 맞게 좀 약간 리디자인하면서 컨셉 일러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샷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영화의 키프레임 또는 뭐 키가 되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컨셉 아트에서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림 잘 그리고 영화 좋아하는데 현장에 가서 나 노동하는 거는 싫어. 그림 그리고 집에서 이런 것만 좋아. 그러면 그런 사람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림도 잘 그리는데 나 영화도 좋아하고 막 뭐 이러면 컨셉 아트. 그래서 지금 이미 컨셉 아트를 하겠다고 덤벼든 애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 될걸? 예. 그래요, 벌써. 이미 그게 한 장르로 굳어져 버렸어. 예. 그 정도로. 근데 이게 그렇게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맵 작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어떤 영화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영화는 뭐냐면 그냥 쭉 한 영화에 리서치하고 그림을 그렸던 걸 다 영화의 전체적으로 시퀀스별로 나눠. 그래서 보통 장편 영화는 10개 내외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퀀스를 그림으로 쫙 이렇게 펼쳐 놓은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 촬영 감독님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보고 이 느낌으로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금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쉬워. 그렇죠? 이 보드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선 색감이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구도가 촬영 감독님이 이거 구도는 이 구도보다 이 구도가 좋은데요? 이런 걸 얘기하기가 쉬워.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봤어요, 영화가. 그랬더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화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샷. 영화를 보면 이 샷들이나 이 구도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거의 대부분. 그죠? 네. 그거를 펼쳐서 보는 걸 맵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막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 약간 드라마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디자인했던 거, 소품, 헌팅했던 거, 뭐 이런 걸 다 모아봤어. 그래서 시퀀스별로 이것도 나눴어. 그래서 쭉 이렇게 펼쳐놔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모든 미술팀, 촬영팀, 조명팀, 소품팀, 의상팀, 분장팀 이들이 이걸 보고 여기 두 번째 시퀀스에서 저런 게 나오지. 저기 헌팅이 저기가 됐구나. 그럼 의상은 뭘 입혀야 되겠네? 저기에서 촬영 라이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것도 다 뭐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죠. 그지? 우리는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화를 잘 찍기 위한 소통을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금세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영화 미술적으로는 공간 디자인이 매우 중요해. 왜? 시나리오에선 사람이 더 중요해. 캐릭터가 더 중요해. 그 다음에 공간 이런 걸 봐요. 근데 영화 미술적으로는 먼저 공간을 봐. 왜? 그 공간이 생겨야 사람이 나타나거든. 이 학교가 지어지고 나서 왔죠? 그렇죠? 여러분은 다 그렇잖아. 여러분이 여기 오고 나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로 어느 순간 바뀌어. 어느 순간부터 바뀌냐?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어있던 공간은 장소로 바뀐다.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건이 생기잖아. 이게 다 뭐야, 아까? 시나리오 분석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 미술적이나 프로덕션 디자인 쪽에서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디자인을 하지, 이런 거. 그래서 공간 디자인을 크게 보면 하나는 세트 디자인과 하나는 세트 데코레이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스튜디오 세트도 있고, 오픈 세트도 있고, 로케이션 세트도 있고, 특수 세트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자세히 설명하긴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자, 세트 디자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 뭐야? 러프하게 평면도로 먼저 그려. 왜? 공간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장 직관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평면도야, 평면도. 그쵸? 평면도로 러프하게 그냥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야. 되게 러프하게. 왜 우리 위대한 건축가들이 건축 하나 끝내주는 게 하나 서 있는데 최초의 이렇게 스케치한 거 보면 낙서하듯이 하잖아. 왜 그럴까? 왜 낙서하듯이 저렇게 낙서 같은데 저게 나중에 막 위대한 건물이 돼 있지? 최종적으로는. 왜 낙서처럼 보이지 처음에는? 태초에 크리에이티브는 어떤 걸 구체화시키면 안 돼. 펼쳐놔야 돼.
아주 정확하게 처음부터 결정하면 안 돼. 왜? 넓혀야 돼, 처음에는. 그죠? 땅을 깊숙이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넓게 파야 돼. 동일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낙서하듯이 해. 왜? 자기의 상상력을 가두지 않으려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처음에 디자인이라는 걸 시작할 때 러프하게 한다고, 러프하게, 낙서하듯이. 그런데 영화적인 어법이나 문법이 있고 공간 디자인에 대한 기본 법칙은 있으니 그렇게 하진 않죠. 아주 낙서처럼 하진 않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러프하게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야 상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로 그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벽을 세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평면도와 부감도에서는 영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 두 가지야. 그 하나가 배우의 동선 그리고 카메라의 동선. 이게 필요한 거야. 왜? 우리는 카메라로 그 배우를 찍어야 된다고. 근데 그 배우가 움직이네? 가만히 안 앉아 있어. 그리고 카메라도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도 움직여야 돼. 무빙이 있어, 카메라에. 자,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영화 세트 디자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야.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하고는 달라.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한 사람이 세트 디자인을 잘하는 거야. 그냥 건축가처럼 세트 디자인만 잘하는 사람은 건축하시면 되지. 물론 건축가들도 그런 거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고 하실 거라고. 근데 우린 하나를 더 넣어. 그게 바로 카메라지. 예. 왜? 찍어야 되니까. 아무리 디자인이 이쁘면 뭐해. 그걸 못 찍으면 어떻게 돼?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물과 카메라의 동선, 그 다음에 이렇게 벽까지 올리면 소품, 대도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이레벨,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샷이 아이레벨 샷이야. 예. 그러니까 아이레벨 샷에서 공간의 깊이를 볼 수 있고 라이팅의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는 전체적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보여지는 아이레벨 샷으로 실제 투시도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이거는 오픈 세트로 갔을 때 어떻게 하냐. 어디 헌팅을 했어. 이걸 로케이션 스카우팅이라고 하는데 장소 섭외하는 거예요. 장소를 찾았어. 여기는 어떤 섬이야. 근데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저희 팀장님이 다 합성한 거야. 여기 뭐야? 완전히 그냥 이런 덤블로만 돼 있던 것이에요. 이따가 그림에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배경이 되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헌팅 가서.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 작은지 모르죠? 서볼까요? 아, 아까 보셨구나. 제가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깍지바를 끼고 최대한 높이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저희 팀장한테 주고 여기에 요렇게 디자인을 할 거니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세팅할 거다 현장.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좀 더 부분적으로 깊숙이 그려볼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미술팀을 들어가려면 세 가지 툴을 알아야 들어가. 그게 뭐야? 첫 번째 스케치업, 두 번째 포토샵, 세 번째 일러스트레이터. 이 세 가지 툴을 알아야 미술팀을 들어갈 수 있어요. 막내로라도. 이 세 가지를 아주 고퀄리티로 할 줄은 몰라도 돼. 근데 한 중간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가서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 뭐야? 포토샵은 그림 그릴 때 필요하잖아요. 합성하고 이럴 때. 기본적인 건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 둘째,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할 줄 알아야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야 뭐 포스터도 그리고 뭐 현수막도 디자인해서 발주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공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스케치업이라는 3D 프로그램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세 개 다 쉬워.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에 미술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간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공간 디자인을 이렇게 모델링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클로즈업 샷, 롱샷, 풀샷, 그 다음에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리버스 뷰 다 볼 수 있어.
왜? 3D로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왼쪽에 하나 저렇게 모델링만 해놓으면 다 뭐야? 다 앞뒤로 클로즈업 다 볼 수 있어. 다음 그림도 볼까요? 이렇게 작은 오피스텔 하나, 방 하나부터 이렇게 거대한 스튜디오까지, 세트장까지. 예, 다 스케치업으로 디자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 세트에서도 해볼 수 있어. 예, 아까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프론트 샷도 있고 리버스 샷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오픈 세트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저렇게 위에 헌팅을 했더니, 장소 로케이션 헌팅을 해봤더니 저렇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이런 계획을 짠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실제로 저기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해가지고 장소를 발견했어. 그래서 제가 제작부 팀들한테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할게. 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컨셉을 세웠어, 저렇게. 그죠? 예. 여기 컨셉을 이렇게 세웠어. 아, 요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 포토샵으로 합성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했어. 그래서 실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세팅 마무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집을 찾았어. 이거 제가 직접 찾았어요. 이걸 제작부나 막 연출팀에서 잘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찾았어. 우리 동네 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트 디렉터께서 이렇게 싹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실제 그대로 디자인이 됐죠. 예. 리모델링이 싹 됐죠. 그리고 이게 촬영 첫날이에요. 크랭크인 하는 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답답하다. 모컵을 만들어. 즉 미니어처 같은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빨리 알게 돼. 이런 작업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화가 다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코. 예. 헐리우드에서는 화이트 모컵이라는 것도 많이 해요. 주로. 그냥 화이트보드 같은 거로 그냥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막 소품까지 만들고 막 색종이 붙이고 아예 그 안에 질감이나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본 거예요. 미니어처처럼.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컵 했던 거죠. 예. 뚜껑 열어. 볼까요? 여기 뚜껑 열리잖아. 그러면 이 안에 사람들 다 서 있고 누워 있고 막 이래. 예. 그러니까 이걸 딱 배우든 아니면 스태프들이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버리지. 아, 세트 이렇게 쓸 거구나. 오, 좋은데?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열심히 미니어처처럼 만들까? 왜 그럴까요? 예?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예,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빠른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어디 전시회에 낼 거 아니잖아. 이거 끝나면 얘는 없어졌어. 난 지금 이게 어디로 가 있는지는 알아. 예, 저는 알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르지. 우리 스태프들도. 제가 비밀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걸 도면화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보다 더 미술팀과 세트팀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는 도면들을 쭉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CAD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해요. 그래서 난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도 잘하는데, 근데 나 뭔가 좀 더 하나, 뭔가 툴을 잘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순서가 얘야. CAD. 이거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엄청 잘하죠. 예. 근데 이것까지 잘하면 미술팀이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툴은 다 익히는 거예요. 최소한의 툴. 물론 그 다음에 더 많은 툴들을 배우면 좋겠지만요. 예. 자, 그거를 가지고 도면이 거의 책으로 나와, 이렇게. 이거 하나 짓기 위해서. 그걸 시방서라고요. 시공 방식서. 거의 책으로 나와, 책으로. 뭐 세트 하나 지려면. 예?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 영화가 틀린 지점 중에 또 하나 뭐야? 건축은, 기본적인 물리적인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영화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마감, 질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화의 공간은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야. 그래서 영화의 공간은 시간의 예술을 표현하려고 할 때 영화적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텍스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관객이나 그 배우들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시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이 매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 한 그림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화의 어마어마한 매력이고 영화 미술의 매력 중에 하나지. 그래서 현장에서 간지라는 말을 쓰는데 막
질감 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예를 들은 소품이나 간지 이런 것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하는 거 볼게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시공해요. 단계들이 있지. 바닥에 뭘 깔고. 근데 스튜디오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평이야, 수평. 수평이 안 맞으면 모든 팀이 힘들어해. 세트 팀도 힘들고 촬영 팀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래서 미술 감독이 이 스튜디오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럴 때는 수평자 하나 가지고 찔레찔레 가봐. 그래서 정중앙에 가서 딱 봐. 물방울이 가운데 딱 있으면 이 스튜디오 기본은 돼 있네 그래. 근데 그게 물방울이 한쪽으로 삑 망했어 여기. 이제 세트팀은 완전 고생하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줄 수가 없네 근데. 자 그렇게 해서 바닥으로부터 해서 쓰는 거죠 벽이.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죠? 자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의 바닷가 앞에 집을 줘. 이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니어처 와 있잖아요. 미니어처. 그죠? 요거 다 보는 순간 여기에 세트 일하시는 분들은 선수니까 보기만 해도 바로 알지. 아 이거 어떻게 지면 되겠구나. 이럴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를 감리를 보러 매일같이 안 가도 돼. 매일같이 갈 수도 없지. 왜? 난 서울에서 촬영 중이고 이거는 남쪽 바다 끝에서 세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갈 때 이렇게 보고는 있겠지만 이 미니어처 갖다 놓으면 도면하고 미니어처 있으면 뭐야? 스스로 알아서 다 감 잡고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야? 소통의 도구야. 소통의 도구. 그렇죠? 비밀은 이 촬영이 다 끝나고 여기 이장님이 저 미니어처가 너무 이쁘시다고 마을회관에 기증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증하고 왔어요. 관광도 되겠네요. 이 영화가 대박이 났으면 거긴 진짜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대박은 안 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완성되고 크랭크인 하는 날이에요. 여기 뭐 감독님도 보이시고 뭐 그러네. 여기 감독님도 보이시고. 자, 거기에 이제 특수 세트들이 있어. 이건 여태까지 약간 일반 세트고 미니어처. 그 다음에 어떤 물속에서 찍는 거. 이게 제가 이 영화가 데뷔작인데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촬영들이 필요한 세트를 특수 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재로 세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제나 특별한 도구들. 여긴 철제를 가지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스티로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특수한 세트를 짓는 거죠. 빨리빨리 가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수조 세트. 물에 빠진 사람을 막 찍어야 되고 물 난리 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수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세히 얘기해 줘야 막 신나거든. 재밌거든.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 스킵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크로마키 세트, 그린 매트나 블루 매트를 이용해서 CG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특수 세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물며 이것도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 이제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스크린에다가 가상의 세트가 투영이 되면서 바로 거기서 촬영을 해버려. 그러니까 CG가 후반 작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프로덕션 그냥 작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드라마까지 요즘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들리면. 네. 그래서 이것도 벌써 이게 최첨단 세트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머지않아 구시대의 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빨리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세트나 아니면 기존의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하고 헌팅하거나 이런 장소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이런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보면 돼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그림하고 우측에 있는 그림이 똑같은 세트예요. 그냥 하나의 세트야. 그런데 위아래 같이 사는 집, 주인공이 위쪽에 유지태가 살고 밑에 집에 이연희가 살아.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이야.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겠죠. 그래서 세트를 하나만 줬어. 그래서 유지태네 집부터 먼저 찍어. 왼쪽에 있는 유지태네 집. 그 다음에 다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집이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도 어떻게 데코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봐. 왼쪽은 남자 집, 오른쪽은 그냥 누가 봐도 여자 집이잖아. 그죠? 알록달록 이쁘장하고. 그죠? 네. 주방 봐, 주방. 남자 혼자 살면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남자 혼자 살면 이래. 근데, 엄마가 있는 집들은 다 이렇죠. 그죠? 네. 자, 이건 뭐냐면, 헌팅해가지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어떤 집, 거기를 섭외를 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우리 미술팀이 들어가서 소품하고 여러 가지들을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실제 사는 집처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과 우측에 있는 그림을 금세 보면 알겠죠?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하죠? 네. 소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공간 디자인에서 소품 디자인. 소품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품, 제작 소품, 인물 소품, 특 소품.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수한 어떤 또 다른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최종적으로 영화의 공간을 완성하는 거는 배우야. 배우 바로 전에 하는 게 뭐냐? 소품이야. 뼈대가 서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우가 들어와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간의 완성은 배우가 시켜줘. 근데 배우를 뺀 나머지는 뭐야? 소품이 완성을 시켜주잖아요. 소품이 엄청 중요하지. 그렇죠? 예. 그 공간에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 하나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 소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죠? 심볼 디자인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 영화 한 편을 찍으면 그래픽 디자인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그죠? 이걸 다 잘하려면 일러스트레이터 정도는 잘 다뤄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이 섞여 있는 것도 있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전부 무슨 쓰레기 같은 거 주워 모아다가 막 데코레이션 하는 거야. 소품 만들어가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아예 이렇게 제작 소품 디자인도 있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 있어. 어떤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거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책도 하나 만들어야 돼. 이게 실제로 남극일기라는 영화를 할 때 남극일기 책을 미술팀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만들었어. 그냥 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만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것도 해야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가 거기를 세트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 예. 같이 결합해서 세팅을 해야겠죠. 따로 둥둥 떠다니는 소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트하고 같이 정확하게 물려서 세팅해야 되는 소품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런 지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물하고 캐릭터 디자인들이 있는데 인물 디자인에는 의상, 분장, 헤어 이거죠. 네. 인물 디자인은 이 세 가지가 다잖아. 그렇죠?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지 이거예요. 그죠? 네. 일단 시나리오적으로는 캐릭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캐릭터야. 어떤 인물, 어떤 배우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게 하느냐.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컨셉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리서치를 하면서. 최소한 이 사람의 직업,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의 성격 등등등. 헤어스타일, 의상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약간 인포메이션 디자인 같이 하는 거죠. 요런 정도면 캐릭터면 될 것 같아.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다. 그 다음에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요런 이미지야. 자, 이걸 가지고 분장팀 아니 의상팀하고 분장팀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에서 딱 보고 감을 잡는 거지 일단. 요런 느낌으로 지금 감독하고 미술 감독이 생각 중이구나. 그러면 요걸 그때부터 디벨롭을 하는 거지. 아주 깊숙이 자세하게 아주 제대로 이제 하는 거지. 본격적으로. 의상과 분장 일을. 그렇죠? 예. 근데 의상 디자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세 가지. 형태, 색, 질감. 모든 의상은 세 가지로 결정나요. 이게 영화적으로 아름답고 좋은지, 영화적으로 잘 맞는지 세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 어떤 형태를 인가? 또 어떤 색이지? 그 다음에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지? 예, 이건 의상을 판단하는 기준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가외로. 어떤 특별한 영화를 할 때 기능성 있는,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태, 색, 질감, 기능. 이 네 가지가 의상의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길게 얘기 못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건 프레젠테이션 한 거죠. 의상팀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이 영화를 할 때. 처음에 이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고 어떤 색, 그 다음에 어떤 질감이고 어떤 형태인지 여기서 사진만 봐도 금세 느낄 수 있겠죠.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야.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지. 어떤 메인 컬러를 써야 되겠구나. 이 캐릭터에게는. 그렇죠? 컨셉을 세우는 거죠. 컬러 컨셉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건 밑에 막 그림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고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관순 열사님의 자료가 많아. 그 고증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신 거니까 이건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쭉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형태와 색과 질감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바로 기능성이 추가되잖아. 그냥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이들은 남극을 탐험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성 있는 옷을 입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화 의상을 준비할 때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들이 직접 입어보는 순간이야. 그걸 피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배우들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옷을 갈아입는 거야. 열심히. 어떤 의상이, 어떤 옷이 이 영화에 가장 적합하게 맞을 것인가. 이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그걸 진행을 할 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확히 나오잖아. 어떤 특수 의상도 마찬가지야. 형태, 그다음에 색, 질감. 여기 쭉 질감들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샘플링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스타일화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을. 의상에서는. 그런 요소를 찾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서 왼쪽에 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분장이라고 하는 거는 의상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형태와 색과 질감이었는데 분장에선 중요한 게 하나 바뀌었어. 형태와 톤으로 바뀌었어. 왜? 피부. 빙고. 오. 피부는 세 종류밖에 없어. 거의 대부분. 흑인, 백인, 황인종. 그러니까 피부의 톤으로 막 색깔이 휘황찬란한 거는 헐크밖에 없어. 뭐 다른 사람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그 색이야. 그러니까 거기선 뭐야? 어둡고 밝은 톤이 중요해. 톤. 그렇죠? 그게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뭐 할아버지를 좀 멋있게 그렇게 짝을 막 구릿빛에 어둡게 하면 되잖아. 어둡게. 그렇죠? 서울에서 막 공부만 하는 독서실을 공부만 하는 애 얼굴 하얗게 만들면 되지. 이런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톤. 그렇지? 그리고 질감. 질감은 라이팅과 너무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질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분장에서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능. 분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특수 분장, 우리 셀에 가봤죠? 셀에. 그죠? 셀 같이 갔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거기. 그게 다 특수 분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특수 분장에 관한 뭐 몇 가지. 여기 셀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셀의 대표님이랑 저랑 옛날에 남극이 같이 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봤던 레퍼런스 자료 중에 이것도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 그림. 그쵸? 이것도 있었잖아. 그쵸?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뭐야? 이건 셀에서 작업했지만 이 공간, 여기 세팅하는 건 다 누구랑 같이 해야 돼? 미술팀과 분장팀이 같이 해야 돼, 일을. 따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미술팀은 너무 많은 스태프들, 미술 부서의 모든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원시인을 만들어 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영화가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걸 쭉 작업을 해서 그 중간중간에 뭐가 정리가 되거나 이럴 때마다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요게 나야, 이게.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뭐 감독님, 촬영 감독님, 제작자, 하물며 여기 배우까지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 영화는 어떻게 그림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촬영 감독님 의견, 감독님 의견, 서로 스태프들, 키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도 하고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리디자인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크랭크인을 들어가 볼까요? 네. 크랭크인 바로 전에 하는 게 뭐야? 네. 이것도 모든 영화가 하는 건 아니죠. 테스트 촬영.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의상과 저 뒤에 판들이 있죠, 이렇게? 이건 뭐야? 세트의 샘플. 세트의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뒤에 배우랑 같이 놔본 거야.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좋은 쪽으로 정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세트를 만들게 되죠.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필요해, 미술팀은. 여기 장소군표, 소품 리스트, 인물군표까지 정도는 연출팀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미술부서의 일이야. 어마무시한, 그리고 어마무시한 영수 처리해야 돼. 왜? 남의 돈을 쓰니까. 정확하게 영수 처리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지. 그래서 프로덕션 디자인이 그냥 순수하게 어떤 미술적인 요소와 산업적인 요소가 정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지. 다 영수 처리하지 않으면 뭐야? 그건 슈킹한 거잖아. 해고지, 해고. 그죠? 네. 그래서 엄청난 문서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문서들 쫙.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을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촬영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또 다른 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술 감독이나 프로덕션 디자이너나 미술팀, 미술 부서가 가장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프리 프로덕션 할 때다.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장에서 팔짱 끼고 노는 미술 감독은 뛰어난 미술 감독. 현장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무능력한 미술 감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미술 감독의 본분은 프리 프로덕션의 모든 크리에이티브와 디자인은 거기서 하고 그걸 완벽하게 준비하면 현장에 가서 구경만 해도 돼. 왜? 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죠? 촬영하는 거 구경뿐이 되는 거야, 그냥. 잘 찍고 있네? 이렇게 하면 훌륭한 미술 감독인 거야. 그래서 현장에 안 나타나거나 안 오는 미술 감독들도 많고 방송을 할 때는 아예 나오지 말라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미술 감독은 나오지 말라 그래. 아깝다고 그래. 오지 마. 왜 너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그럼 애들이 다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덕션을 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실이나 DI실이나 후반 작업을 할 때 바카스 하나 사들고 놀러 가는 거죠. 편집 잘 되고 있나?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사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는 끝나는 거죠. 딱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미래의 영화는 디지털 영화가 완전히 대세죠. 그죠? 미술 부서의 일도 디지털로 계속 바뀌고 있어. 옛날에 막 손으로 그렸잖아요. 여기 처음에 그림 봤잖아요. 손으로. 이런 게 점점 줄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물어봐, 학생들이. 저 그림 못 그리는데 미술팀 할 수 있나요? 당연하지. 왜? 미술 감독들 중에는 미술대학을 안 나온 미술 감독님들도 몇 분 계셔. 왜? 그 대신 그들은 뭘 많이 알아? 영화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알죠. 그러니까 영화 미술은 영화를 더 많이 알고 디자인이나 그림적 역량이나 이런 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긴 하죠. 이건 베이스야, 베이스 그냥. 그 다음에 분명히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 영화 미술을 프로덕션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거의 대부분 차츰 계속해서 디지털로 변해. 이게 지금 시대의 어떤 변화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정했어. 미래의 영화는 DTF라고 이건 내가 이름을 정한 거야, 그냥. 이건 어디도 없어. 왜 이거를 정했냐? 옛날에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DTP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야? 데스크탑 퍼블리싱이야. 책상에 앉아서 책 한 권 다 만들 수 있어. 프린터까지 하면 그냥 책 한 권 나온다니까? 제본만 하면 돼. 어디 제본소에 맡기기만 하면 책 한 권 나와. 옛날에 이게 불가능했었다. 왜? 모든 책을 하나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다 충무로에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한순간에 없어졌어. 왜?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걸 DTP라고 그랬거든요. 데스크탑 퍼블리싱이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야. 데스크탑 필름으로 바뀌어. 머지않았어. 제가 보기엔 한 50년쯤 있으면 이런 일상 다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면서 이거 혼자도 할 수 있구나. 한 50년 지나면 여러분이 완전히 뭐 한 40대, 50대 되면
집에서 혼자 다 만들 수 있어요, 영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래. 애니메이션.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거대한 영화들은 거대한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작업을 한다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영화는 그거에 잘 성격이 맞아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디지털화 되면서 DTF로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명언을 제가 하나 남겨드리고 갈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영화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영화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나는 거야. 라고 어떤 제가 존경하는 어떤 감독님이 얘기하셨다고. 그거를 저는 계속 생각해요. 항상.